나는 그 강렬한 번쩍인 만큼은 끝내 통제할 수 없었다. 어떤 때는 주변의 공기 전체가 살아있는 불꽃 같은 빛으로 가득 차 보이기도 했다. 그 빛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때 나타났다. 오늘은 니콜라 테슬라가 직접 남긴 자서전, 나의 발명을 소개합니다. 그는 실제로 만들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발명을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실험도 없이, 도면도 없이 오직 상상만으로 현실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눈앞에 떠오르는 이미지, 통제할 수 없는 감각, 그리고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던 시간. 그 속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나는 종종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것 또한 노동이라면 말이다. 나는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사유에 쏟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정해진 시간과 규칙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라 본다면 나는 오히려 가장 게으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노력은 언제나 삶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해왔다. 우리의 첫 시도는 대부분 본능에서 시작된다. 상상력은 강렬하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다. 나이가 들수록 이성은 힘을 얻고 우리는 점점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충동은 당장 결과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깊은 의미를 지닌다. 때로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지금 돌아보면 그 충동을 억누르지 않고 이해하고 길러냈다면 내가 남길 유산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 느낀다. 하지만 나는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발명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를 엄격하게 훈련시켰다. 서로의 생각을 맞히는 연습, 문장의 결점을 찾아내는 연습, 긴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훈련, 그리고 암상까지. 이러한 반복 훈련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특히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직관은 지식을 넘어서는 감각이다. 논리나 의도적인 사고로는 닿을 수 없는 진실을 감지하는 더 미세한 감각이 우리 안에 분명 존재한다. 어린 시절 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을 겪었다. 눈앞에 이미지가 떠올랐고 때로는 강렬한 번쩍임과 함께 나타나 실제 사물을 보는데 방해가 되었으며 생각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이미지들은 내가 실제로 보았던 장면들이었다.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어떤 단어를 말하면 그 대상의 이미지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실제인지 단지 떠오른 이미지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로 인해 나는 큰 불편과 불안을 겪었다. 나는 심리학자와 생리학자 등 여러 전문가에게 이 현상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이 현상은 매우 드문 경우였던 듯하다. 다만 형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전적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강한 자극을 받은 뇌의 반응이 망막으로 되돌아와 나타나는 일종의 반사작용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환각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다른 모든 면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침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그 이미지가 공간 속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손을 그 사이로 밀어 넣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만약 내 설명이 옳다면 마음속에 떠올린 이미지를 외부에 투사해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이 괴로운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다른 장면에 의식을 집중하려 애썼다. 이미 한 번 본 적이 있는 장면을 떠올리는 방식이었다. 이 방법은 때때로 잠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거의 바닥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치 필름이 끝까지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세상을 거의 보지 못했고 집과 그 주변이 내 경험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본능적으로 그 좁은 세계의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전혀 새로운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흐릿하고 불안정했다. 집중하려 하면 오히려 금세 사라졌다. 그러나 점차 나는 그것을 붙잡는 법을 익혔다. 이미지는 점점 선명해지고 힘을 얻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것들은 실제 사물처럼 또렷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나는 곧 깨달았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으로 나아갈 때 가장 깊은 평온을 느낀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시작했다. 물론 실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떠나는 여행이었다. 매일 밤, 때로는 낮에도 혼자 있는 순간이면 나는 그 여행을 떠났다. 새로운 장소와 도시, 그리고 낯선 나라들을 보았다. 그곳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현실에서 만난 사람들만큼이나 소중했고 존재감 또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삶을 17살이 될 때까지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머릿속에서 사물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모형도 그림도 실험도 필요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실제처럼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그것은 발명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기존처럼 실험에 의존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이었다. 내가 보기에 이 방법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사람은 어떤 장치를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세부와 결함에 몰두하게 된다. 수정과 반복이 이어질수록 집중력은 흐려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를 놓치게 된다. 물론 결과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된다. 나의 방식은 다르다. 나는 실제 작업으로 곧장 뛰어들지 않는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곧바로 그것을 머릿속에서 구축하기 시작한다. 구조를 바꾸고 개선점을 찾고 장치가 작동하는 과정을 마음속에서 시험한다. 나에게는 터빈을 머릿속에서 돌리든 실제 실험실에서 돌리든 차이가 없다. 균형이 맞는지조차 머릿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이는 없다. 결과는 언제나 같다. 이 방식으로 나는 실제 물건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아이디어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완성할 수 있다. 머릿속에서 가능한 모든 개선을 반영하고 더 이상 결함을 찾을 수 없을 때 비로소 그것을 현실로 창조한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물건은 언제나 내가 마음속에 그린 그대로 작동한다. 실험의 결과 역시 예외 없이 계획과 일치한다.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내가 보는 장면은 언제나 현실처럼 분명하고 구체적이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계산할 수 있고 이론과 실제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미완성의 아이디어를 곧바로 실험으로 옮기는 것은 에너지와 돈,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사고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관찰력은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전에 언제나 어떤 장면을 먼저 실제로 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도 대부분 매우 강렬하고 특별한 순간에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그 이미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최초의 자극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과정은 거의 자동적인 습관이 되었다. 나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데 점점 더 능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떠올리는 모든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단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동 장치와 같다는 것이다. 감각이 받은 자극에 반응하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12살 무렵 처음으로 의지적인 노력으로 눈앞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강렬한 번쩍인 만큼은 끝내 통제할 수 없었다. 어떤 때는 주변의 공기 전체가 살아있는 불꽃처럼 일렁이는 빛으로 가득 차 보이기도 했다. 그 빛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다. 이러한 빛의 현상은 지금도 가끔 나타난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때 그렇다. 다만 이제는 예전만큼 강렬하지 않다. 빛의 세기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눈을 감으면 언제나 가장 먼저 짙고 균일한 푸른 배경이 펼쳐진다. 별 하나 없는 맑은 밤하늘과 닮아 있다. 몇 초가 지나면 그 화면은 수많은 초록빛 점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점들은 여러 층을 이루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 움직인다. 이윽고 오른쪽에서 아름다운 무늬가 떠오른다.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평행선이 촘촘히 배열된 패턴이다. 색은 다양하지만 특히 황록색과 금빛이 선명하게 두드러진다. 곧선들은 더욱 밝아지고 화면 전체에는 반짝이는 빛의 점들이 빽빽하게 퍼진다. 이 장면은 천천히 시야를 가로지르며 움직이다가 약 10초쯤 지나면 왼쪽으로 사라진다. 그 다음에는 다소 불쾌하고 정적인 회색 배경이 남는다. 하지만 곧 그것마저 물결치는 구름의 바다로 변한다. 그 구름들은 마치 살아있는 형태를 만들려는 듯 끊임없이 움직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색 단계에서는 어떤 형상도 떠올려 화면에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미지가 눈앞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한다. 나는 이것이 잠들기 직전의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이미지가 나타나면 곧 의식이 사라지고 잠에 든다. 반대로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날 밤은 거의 잠들지 못한다. 그 무렵 나는 여러 기이한 취향과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중 일부는 외부에서 받은 인상의 결과였지만 어떤 것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귀걸이를 몹시 싫어했다. 하지만 팔찌처럼 다른 액세서리는 디자인에 따라 마음에 들기도 했다. 진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거의 발작에 가까운 거부감을 느꼈다. 반대로 수정처럼 빛나는 물체나 날카로운 모서리와 평평한 면을 가진 것들은 나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나는 걸을 때마다 발걸음을 세웠다. 식사를 할 때는 수프 접시와 커피잔, 음식의 부피까지 계산하며 먹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식사를 즐길 수 없었다. 또 모든 반복 행동은 반드시 3의 배수가 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 일로 몇 시간씩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다. 내 성격은 몹시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웠다. 확고한 결심을 세울 용기나 힘도 부족했다. 감정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극단과 극단 사이를 오갔다. 욕망 또한 강렬했다. 하나가 생기면 또 다른 욕망이 이어졌다. 나는 삶과 죽음의 고통에 대한 생각에 짓눌려 있었다. 종교적인 두려움 또한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작스럽고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 변화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은 무엇보다 책이었다. 아버지는 큰 도서관을 갖고 있었고 나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 속에서 욕망을 채웠다. 어느 날 아바피라는 소설을 발견했다. 헝가리 작가 요시카의 작품을 세르비아어로 옮긴 책이었다. 이 책은 잠들어 있던 나의 의지를 깨웠다. 나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훈련을 시작했다. 처음의 결심은 4월의 눈처럼 금세 사라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자신의 나약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했다.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기쁨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정신적 훈련은 점차 나의 본성이 되었다. 처음에는 욕망을 억누르는 일이 필요했다. 그러나 점점 욕망과 의지는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수년간 이 훈련을 이어간 끝에 나는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강인한 사람들조차 무너뜨렸던 열정들을 나는 오히려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나는 다른 많은 습관과 욕망 또한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요받았다. 그때는 그것이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숨겨진 축복이었다. 그 덕분에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기 성찰은 삶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동시에 어떤 성취를 이루는 데에도 필수적인 수단이다. 현대인의 삶은 여러 면에서 위험하다. 끊임없는 일의 압박 속에서 수많은 자극과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의 의식으로 밀려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만 시선을 두고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스로 조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존재하지 않는 위험은 피하려 하면서도 정작 진짜 위험은 외면한다. 이 문제는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전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의 환경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자극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절제와 자기 통제를 잃지 않아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몸과 마음 모두에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절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건강 역시 오직 신중하고 절제된 삶 덕분이다. 절제된 삶은 결국 모든 것을 충분히 보상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